네, 안녕하세요. 신하표로입니다. 오랜만에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예전에 인상 깊게 읽었던, 재밌게 읽었었던 책인데, 현대 정치 철학의 모험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학자를 다 다루진 않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저도 모르는, 처음 보는 분들도 꽤 있어서, 요것만 갖고 제가 막 수업을 진행하는 건 너무 무리일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뭐 논문이나 한두 권의 책을 좀 읽어봤던 학자들 거,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알랭 바디오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크 랑시에르, 가라타니 고진, 에티엔 발리바르, 조르주 아감벤, 뭐 상탈 무페, 뭐 악셀 후네트. 첫 번째는 클로드 르포르라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분의 이름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이해가 가고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해 드릴 만한 또 그런 학자들을 뽑아서 몇 챕터를 잡아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알랭 바디우 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알랭 바디우 편을 쓰신 분은 이 장태순 교수님인데 아마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박사 과정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예전에 저랑 같이 논술 수업을 공부했었던 학생이 지금이 아마 장태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적극적으로 바디오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줬었는데 이 장태순 교수님 논문이 진짜 저도 추천할 만합니다. 제가 뭐 함부로 이분이 알랭 바디오에 정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 쉽게 써주세요. 글을 상당히 바디오의 책 자체를 읽으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정말 어, 쉽게 정말 쉬운 편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쉽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으나 어쨌든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도 그동안 저 인문이나 철학서적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장태승 교수님의 바디오 논문은 읽어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상 이 책에 소개된 것도 일종의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알랭 바디우 편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 읽어 드리면서 필요한 거는 역시 예전처럼 칠판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랭 바디우. 여기서 이제 알랭 바디우의 철학에서 정치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디우의 가장 주저는 존재와 사건. 바디우의 철학에서 정치는 과학, 예술, 사랑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디우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건 정치? 그러니까 진리는 유일무이하고 하나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근대적인 진리의 포인트지만 바디오는 진리의 어떤 다자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치 그리고 과학, 예술, 사랑 요 네 영역을 바디오는 다루고 있습니다. 즉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고 가장 중요한 바디오의 주요 개념들을 장태승 교수님이 굉장히 그래도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디오가 생각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해 본다면, 자, 만약에 바디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인가? 당신이 생각하는 정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좌파 사상가들처럼 바디우는 정치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겠죠. 흔히 말하듯 정치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좋은 지도자를 뽑아 정부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근데 바디우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디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정권을 잘 뽑아야 돼, 투표를 잘해야 돼 이런 것을 통해서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음. 문제는 사회의 어떤 스트럭처, 구조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투표를 잘한다? 요걸로써 사회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디우 같은 좀 급진적인 철학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 한국처럼 약간 좀 보수적인 사회 안에서는 너무 이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이 시스템 바깥에서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는 진짜 이런 걸 보통 생각조차 안 하면서 성장해 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학생들한테 저조차도 갇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바디오의 글들을 읽으면서 자극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학생들한테도 다른 세계를 그래도 꿈꿔봐라. 우리가 설령 이 시스템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지언정 그렇다고 우리의 생각마저도 갇혀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
항상 우리가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의 뭐 현실적인 어쨌든 점진적 대안을 꿈꿀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무에서부터 새롭게 우리가 쌓아가는 새로운 세계 뭐 그런 것들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학생들한테도 저도 자주 질문을 던지고는 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 바디우 철학의 몇 가지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바디우 철학의 몇 가지 핵심. 그래서 1은 1. 자, 몇 가지 철학 그의 철학의 몇 가지 핵심. 자, 그래서 정치에 관한 사회에서 바디우의 궁극적인 문제인식은 사회의 근본적 변화는 근데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자, 근본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데 근본 변화예요. 그냥 변화가 아니고 이 근본을 변화시킨다는 건 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서 이제 교수님도 사례를 들고 있는 게 대체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하는 건 또 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를 예로 든다면 학교라는 예를 통해서 뭐 학교에서 학생들은 매년 교체가 되죠. 매년마다 졸업생이 나가고 입학생이 들어오니까 학생이 매년 교체가 되고 심지어 교직원의 뭐 3분의 1이나 절반이 뭐 교체된다고 하고 혹은 교직원 전체가 다 바뀐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 여러분 학교가 바뀔까요? 예. 그러니까 처음 얼마 동안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게 학생도 매년 바뀌고 교직원들도 사실 몇 년마다 바뀌는데 그러다 보면 한 10년 있으면 교직원도 다 바뀔 수도 있고 학생들도 당연히 다 바뀌죠, 3년마다. 그렇게 보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겠지만 학교는 놀랍게도 비슷한 성향으로 굉장히 천천히 변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안 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것을 갖고 우리가 근본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본적 변화를 겪으려면 대통령, 장관, 뭐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바디오는 보고 있어요.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 좀 더 많은 게 달라지겠지만 역시 근본적 변화는 오기 힘들다. 왜? 정치 제도나 법 체계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 구조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약간의 변동으로는 안 되고 이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근본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뭐 여기까지 뭐 납득이 되긴 하죠. 그렇지. 뭐 우리가 점진적 개혁 갖고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기에는 뭐 택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근본 변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여기서 이제 바디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사건이 나와요. 사건. 존재와 사건 할 때 그 사건. 이거는 어떤 변화의 어떤 시발점이 됩니다. 어떤 시작점을 발화된다라고 할 때 시발점이죠. 어, 사회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선한 의지를 가진 개인들의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여러분 이 선한 개인들의 노력만으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종교일 수 있어요. 보통. 저도 어, 기독교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종교라는 건 사회 구조에 대한 변화보다는 항상 나 개인에 대한 어, 이 신앙에 대한 모습들이잖아요. 신앙에 대한 결단들이고 그래서 보통 개인이 변하는 것으로 뭔가 이제 이 사회도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좀 갖고 있지만 우리가 뭐 라이놀드 리버 같이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성찰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실 그때 그런 니버 같은 신학자들도 그걸 깨달았던 거죠. 정말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개개인들이 깨닫고 개개인들이 신합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 정말 이 세계가 변할까라고 할 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디우 같은 좀 더 급진적인 철학자들은 택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가진 개인들만의 노력들도 안 되고요. 또 외부 힘에 대한 어떤 변화도 고려 대상은 아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필요하고 이 사건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통해 어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실한 노력을 통해 어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 그 어떤 새로운 것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진리가 만들어져야지 변화가 있는 거죠. 사건과 그래서 진리. 이게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변화를 위해서는 이제 사건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바디우는 일단 존재라는 것 자체를 바디우에 있어서 바디우는 존재는 철학에서 말하는 그 존재는 실제로 변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이 바디우의 전제죠.
예를 들어 뭐 여러분 그 유명한 들레즈 같은 경우에는 이 존재가 생성하고 변화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디우는 아니다. 존재가 변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되게 정적으로 이루어진 세계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존재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사건이 있어야 변화가 생기겠죠. 사건은 그 사회의 기존 질서를 벗어나는, 따라서 기존의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독특한 일이며 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뒤흔들 만큼 큰 충격을 주는 것. 그런 게 사건이죠. 하지만 사건이라는 건 존재하는 건 또 아니에요. 항상 사건이 고정적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건은 하나의 어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존재가 아니죠. 사건은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냥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 발생했다가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고, 그 후에는 그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건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지만,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 내 어떤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사건의 우연성이에요. 사건은 어떤 필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우연적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디우에 있어서 사건만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인데, 근데 그 사건이 우리 어떤 계획적 노력, 어떤 또 과학적 필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건은 오히려 철저히 우연적이다라고 봐요. 바디우가 자주 언급하는 정치적 사건의 그 예가 이제 파리 꼬민인데, 자, 파리 꼬미는 1871년 3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파리의 의용군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파리를 그때 점령하고 통치했던 사건이래요. 음. 뭐 우리로 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도 사례로 나오지만 우리 광주 사태 있죠? 1980년 광주도 잠시 무정부 상태가 되잖아요. 예. 국가가 오히려 광주 시민들을 이렇게 학살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민들이 이제 국가를 저버리고 직접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이제 도총을 사수하면서 싸우는 그 며칠이 있죠. 그 기간 동안도 일종의 어떤 광주 시민들이 스스로 뭔가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980년의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이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또 사건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학자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뭐 저는 제 기억에 대표적으로 그 김상봉 교수님 있어요. 근데 김상봉 교수님 그 서로 주체성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김상봉 교수님의 그 광주 민주화에 대한 또 찬사와 또 철학적인 어떤 가치를 얘기했던 가장 이상적인 어떤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회 공동체의 실현으로 해석했던 또 그런 책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책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일단은 뭐 김상봉 교수님 뭐 이름만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그러니까 파리 꼬민이라는 것도 여기서 보면 기존 사회 질서를 벗어났던 하나의 어떤 엄청난 사건으로 바디우는 사례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 그전까지 프랑스 정치 질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고 기존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킨 것이죠. 근데 이 일은 정작 60여일이에요, 60여일. 60여일의 일이 벌어지고 사라졌고. 음. 꼬미의 시작과 전개 과정은 미리 계획한 것도 근데 아니었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순전한 우연한 일이었다라고 바디우도 얘기합니다. 실제로 광주항쟁도 그렇죠. 어, 그 광주 시민들이 뭐 계획적으로 탈취했겠어요? 계획적으로 국군과 싸웠을까? 당시에는 국군이 오히려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학살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우연성들이 모여서 그런 사건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사건들은 역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멀리는 로마 시대의 그 노예들의 반란 있죠?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 이건 뭐 OTT에서도 뭐 유명한 드라마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또 프랑스 대혁명 많이 다루고 있죠. 이거는 1789년 러시아의 또 10월 혁명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또 문화 대혁명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프랑스의 68혁명이 있어요. 68혁명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동학농민운동. 동학이 1894년이죠.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어, 청일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 계기가 되죠. 어쨌든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 여기도 1980년에 5월의 광주 사건을 잠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건이에요. 분명히
예,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힘인데, 근데 그것은 또 굉장히 우연적이다라는 특징으로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음. 근본적 변화는 어, 어떻게 가능하다?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정작 그 변화는 사건에 의해서 가능하다. 왜? 존재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존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이었죠. 자, 그럼 두 번째, 새로운 것으로서의 진리 개념.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진리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것으로의 새로운 것의 어떤 진리 개념이 있다. 진리는 뭐냐? 사건은 변화의 출발점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언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누가 보면은 야 그건 잠깐 동안의 어떤 소요였고 혹은 뭐 신기루였고 환상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잠깐의 어떤 폭동 아니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기존의 질서 체계를 중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건들이 다 폭동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반란, 폭동, 폭거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요 사건들을 결국은 사건화시키고 여기서 진리를 창출하는 과정은 결국은 후처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즉, 사회 안에 사건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비록 그 사건은 끝났지만, 80년 5월의 광주 사건은 이미 지나간 지도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하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죠. 예. 그 흔적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흔적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흔적을 만드는 과정이야말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 사회 구조를 근본적 변화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 힘은 그럼 결국 어디서 나온다? 이 사건 자체가 아니고 사건 이후에 그 흔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가 변화되는 거다. 철학적인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사회 안에 사건이 남긴 흔적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새로운 것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것의 등장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죠. 새로운 것이 겨우 하나 늘었는데 사회 구조가 달라지는 까닭은 구조 자체가 개개의 요소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 새로운 게 다른 요소들과 다른 특징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보다 이 새로움이라는 게 뭐냐? 어쨌든 새로운 무언가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이다. 특수하고 개별적인 게 아니고 보편적인 것이에요. 이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 새로운 것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구성원에게 보편적인 거고 근데 그 모든 구성원이 바로 그 보편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는 보편적인 만큼 평등적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그 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죠. 바디우는 이런 새로움이 바로 진리다라고 봅니다. 이런 새로움. 왜 새로운 것이 진리인가? 보통 우리가 왜 진리는 새로운 게 진리가 아니고 뭐 오히려 영원 불변하고 항상 그러한 참된 지식이나 뭐 이런 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또 언어와 그 사실적인 대상이 일치하는 게 진리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게 이제 근대적인 생각도 있고요. 이 사과가 빨갛다라고 했을 때 그 사과가 정말로 빨간가? 그게 일치하면 우리는 보통 그거를 근대에서는 이런 걸 진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고, 예. 혹은 또 진실이라고 하고, 참모습이라고 하고, 진짜의 어떤 상이다 해서 진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의 진리라는 말은 거짓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실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서의 진리입니다. 지금 바디우가 말하는 진리는 그래서 거짓에 반대되는 참된 지식 이런 개념보다는 개개인의 사실을 넘어서는 어떤 보편적인 그 무엇으로 진리를 정의하고 있죠.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해주는 그 말, 보편적으로. 자, 베토벤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베토벤은 본 출신이고, 빈에서 살았고, 남자였고, 독신이었다. 자, 사실 정보로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만, 그리고 그것도 진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베토벤의 참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베토벤을 기억하는 이유는 음악가로서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해주는 말은 여기서 음악까지, 베토벤이 어느 나라 출신이고, 뭐 어쨌고 저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신문과 방송도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의 수많은 정보들을, 사실들을 전달하지만 그것만으로 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되려 오히려 그 많은 말들이 사회의 진실을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의 진리를 얻을 수 있는가? 상투적 대답은 뭘까? 자, 개별 사실들을 종합해서 분석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끌어낸다. 이런 답변이 나오겠죠. 하지만 또 이러한 사실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개별 사실들을 종합 분석한다, 새로운 생각을 끌어낸다, 뭐 이런 것들. 언어라는 건 어때요? 언어. 언어라는 건 세계 안의 사물이나 사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그럴 때만 의미가 있죠. 그리고 사회는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말과 행동은 그 구조를 또 벗어나지 못해요. 자, 따라서 한 사회 속에서 오가는 말들은 구조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어떤 사물이나 사태를 가리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 중에서 어떤 것도 구조 자체나 사회 전체를 가리킬 수는 없다. 그죠? 어떤 말도 그 구조 자체를 말로 사회 전체가 뭐다라고 정의할 수 없죠. 가리킬 수 없고. 한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사회의 어떤 개별 대상들은 볼 수 있지만 그 대상을 나타나게 하는 대체 그 구조나 사회 전체를 우리가 한눈에 조망하거나 직시할 수는 없죠. 음. 뭐 누가 억지로 그런 걸 말한다 한들 나는 이 사회가 뭔지 알아라고 말한다 한들 그것은 공허할 뿐이에요. 지시 대상이 없으니까. 자, 한 사회의 참모습을 말하는 일이 결국 가능하려면 그 말이 가리키는 결국 지시 대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대상은 그 사회 안에 있지만 또 사회 자체는 아니고 사회의 특정한 대상이나 또 부분이 아니라 또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또 보편성도 띠고 있어야 돼요. 어렵죠. 말 자체가. 한 사회의 참모습을 말한다는 것은 사회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근데 사회 자체는 아니다. 그러면 그 사회 특정한 대상이나 또 부분이냐? 또 그것도 아니다.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보편성은 띠고 있어야 돼. 앞서 말한 새로운 것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예.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새로운 것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바디우는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디우가 말하는 진리는 결국 말이 아니고 실체 그 자체고 기존의 사회 체제를 벗어나는 새로움이자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디우에게 있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모두 같은 일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 새로움을 창조한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게 오늘 또 포인트죠. 그것은 모두 같은 일이다.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까지 이제 새로운 것과 진리 이 부분까지 일단은 다뤄봤고요. 그 다음은 주체와 진리에 대한 개념입니다.